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2살 박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성실하게 일하셔서 퇴직금과 연금 부동산까지 합하면 약 8억 원 정도의 자산을 갖고 계셨습니다. 주변에서 보기에도 참 알뜰하게 노후를 준비하신 분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동창 모임에서 나 퇴직금 꽤 받았어 라고 한마디 하셨고, 자녀들에게도 아버지가 너희 걱정 안 해도 될 만큼은 모아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이분의 통장에는 2억 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닙니다. 도둑을 맞은 것도 아닙니다. 자녀들의 사업 자금 손주 학원비 친척에 긴급 대출 요청 동창 모임에서의 투자 권유,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쌓이면서 평생 모은 돈이 눈 녹듯이 사라진 겁니다. 이분이 나중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입을 다물고 있었으면 이 돈 다 내 노후에 쓸 수 있었을 텐데. 이 한마디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숫자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중에서 60대 이상 고령층의 피해가 전체의 절반이 넘습니다. 건당 평균 피해액은 5천만 원을 넘어서고 있어요. 단 한 번의 실수로 노후 자금이 통째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사기만이 아닙니다. 가족, 친척, 지인,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노후 자산이 조금씩 잠식당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노후에 왜 돈이 있어도 없는 척 해야 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6가지 관점에서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 5가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노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내용은 돈이 있다고 알려지는 순간 당신은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 생활이 달라집니다. 매일 출근하던 일상이 사라지고 시간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도 늘어나죠. 동창 모임, 동네 모임, 종교 모임, 봉사 모임, 이런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자네 퇴직금은 얼마나 받았나? 연금은 얼마씩 나오나? 집은 몇 채 갖고 있나? 한국 사회에서 이런 질문은 인사치레처럼 자연스럽게 오가죠. 문제는 이 대화 속에서 내 자산 규모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모임 자리에서 나 은퇴 자금 좀 모아놨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있으시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 후에 자산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바로 투자 권유입니다. 형, 이거 진짜 좋은 기회야. 사장님, 이건 절대 손해 안 보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지인인 경우도 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가상자산 투자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2025년 상반기에 접수된 가상자산 투자 사기 제보 건수가 1월에 66건이었던 것이 6월에는 105건으로 약 59%나 증가했습니다. 이 피해의 주요 대상이 바로 50대 이상 고령층입니다. 사기꾼들의 수법은 정말 교묘합니다. 전화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접근한 다음에 정부기관에서 손실보상 권고를 받고 연락했다면서 신뢰를 쌓습니다. 가짜 정부 문서를 보여주기도 하고 금융회사 직원 명함을 내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누구라도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 사기가 작동하려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고 알려진 사람에게는 사기꾼도 접근하지 않습니다. 투자할 돈이 없으니까요.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고령층이 이런 사기에 특히 취약한 걸까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은퇴 후의 심리적 변화입니다. 매일 출근하던 일상이 사라지면 사회적 역할도 함께 사라집니다. 나는 무엇하는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이 흔들리면서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누군가가 따뜻하게 다가오면서 사장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새로운 기회가 열립니다 라고 하면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돈을 벌겠다는 욕심보다도 나도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인정 욕구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둘째, 외로움입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에 바쁘고 배우자와 둘이서만 지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홀로 사시는 분들은 더하죠. 이때 투자 모임이나 동호회를 가장한 다단계 조직에서 환영받으면 여기가 내 자리구나 하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임에서는 서로를 사장님이라 부르고 성공 사례를 공유하면서 분위기를 띄웁니다. 사실은 사기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따뜻한 공동체처럼 보이는 거죠. 셋째, 디지털 금융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요즘 사기는 대부분 스마트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가짜 앱을 설치하게 하거나 메신저로 링크를 보내서 클릭하게 만들죠. 젊은 세대라면 의심할 수 있는 것들이 고령층에게는 판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 뭘까요? 바로 돈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밖에서 보기에 평범한 은퇴자로 보이면 사기꾼들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습니다. 비싼 차를 타고 고급 옷을 입고 모임마다 큰 소리치며 돈 자랑을 하는 순간 여러분은 사기꾼들에게 나 여기 있어요, 노려주세요 라고 광고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노후를 안전하게 보내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주 소박하게 사신다는 겁니다. 국산 소형차를 타시고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보시고 옷도 편한 것 위주로 입으십니다. 하지만 통장에는 여유 자금이 넉넉하게 있고 연금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죠. 이분들은 아무한테도 자기 재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바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란 다름 아닌 자녀, 그리고 친척을 말합니다. 이 말이 좀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식이 왜 위험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물론 대부분의 자녀들은 효도하는 착한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돈 문제 앞에서 가족 관계가 시험대에 오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자녀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자녀의 경제적 자립 실패로 인해 부모 세대가 노후에도 계속해서 경제적 부담을 지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요즘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물가 높은 집값, 취업난. 젊은 세대가 독립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독립 시기가 늦어지고 부모에게 의존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죠. 어떤 부모님들은 퇴직금을 조기에 인출하거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자녀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결혼자금, 전세자금, 사업자금, 명목은 다양하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부모의 노후 자산이 줄어드는 겁니다. 여기서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던 87 세정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아들에게 18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하셨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물려주면 아들이 나를 잘 돌봐주겠지 라는 기대를 가지고요. 하지만 증여를 받은 뒤 아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용돈도 점점 줄더니 나중에는 찾아오지도 않게 된 겁니다. 할머니는 결국 법원에 소송을 내셨지만 법원의 판결은 냉정했습니다. 증여 계약서에 함께 살겠다, 용돈을 드리겠다는 조건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도 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조정을 통해 아들이 매월 100만 원씩 용돈을 보내기로 합의했지만 한번 금이 간 모자 관계는 끝내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이 사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뭘까요? 재산을 미리 알리거나 미리 넘겨주면 관계의 역학이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부모가 재산을 쥐고 있을 때는 자녀가 부모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재산이 넘어간 순간 주도권도 함께 넘어갑니다. 물론 모든 자녀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변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노인에 대한 경제적 학대입니다. 이것은 가정폭력의 한 형태로 법적으로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노인의 소득이나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재산의 사용이나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모두 경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이 실제로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는 부모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는 전통적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주택자금까지 부모가 마련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자녀 교육에 올인하고 결혼 비용을 대주고 전세 자금까지 보태주고 나면 부모 본인의 노후 자금은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조언합니다.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확한 조건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 자신의 노후 준비가 우선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자녀에게 미리미리 노후 자산은 부모의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재산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10억 원이 있다는 것을 알면 부모님은 여유가 있으시니까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하지만 부모가 연금으로 생활비를 겨우 맞추고 있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돈을 달라고 하지 못하죠. 이것은 자녀를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서로를 위한 건강한 거리 두기입니다. 부모는 노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고 자녀는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둘 다에게 좋은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친척 문제입니다. 명절 때마다, 경조사 때마다 만나는 친척들. 이분들 사이에서도 재산 이야기는 빠르게 퍼집니다. 형수님네 시아버지가 퇴직금을 5억이나 받으셨대. 이런 이야기가 한번 돌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죠. 그러면 갑자기 멀리서 연락 안 하던 친척이 전화를 합니다. 형님, 사업이 좀 어려운데 잠깐만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거절하면 돈도 있으면서 인정머리가 없다는 소리를 듣고 빌려주면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처음부터 돈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나도 연금으로 겨우 먹고 산다고 하면 아무도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상한다고요?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자존심 지키기입니다. 내 노후를 내가 지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자존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겠습니다. 돈이 알려지면 인간관계 자체가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동창 모임에 나갔는데 누군가가 나 요즘 주식으로 좀 벌었어 라고 했을 때에 그 미묘한 분위기 변화, 어떤 친구는 부러워하고 어떤 친구는 시기하고 또 어떤 친구는 그럼 오늘 저녁은 네가 사야지 라고 하죠. 이게 바로 돈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은퇴 후에는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은퇴 후에는 모든 사람의 경제적 상황이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연금이 넉넉하고 누구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고 누구는 자녀에게 용돈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돈 좀 있어 라는 것이 알려지면 관계가 미묘하게 틀어집니다. 가장 흔한 패턴이 뭔지 아시나요? 있는 사람이 내야지라는 겁니다. 모임에서 밥을 먹을 때마다 여러분이 계산하게 됩니다. 여행을 갈 때도 비용을 더 내게 됩니다. 경조사가 있을 때도 형은 형편이 나으니까 좀 더 내라는 무언의 압박이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기분 좋게 내시겠죠.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어떨까요? 점점 부담이 되고 나중에는 모임에 나가는 것 자체가 꺼려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냉장고 문을 생각해 보세요. 냉장고는 문을 닫아 놓으면 안에 있는 음식이 오래 보관됩니다. 하지만 문을 열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운 공기가 빠져나가고 음식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을 닫아 놓으면 자산이 안전하게 보존됩니다. 하지만 입을 열어서 자산을 드러내는 순간 여기저기서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관계마저 상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돈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하기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갑자기 연락이 잦아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순수하게 나와의 우정 때문에 다가오는 건지 아니면 내 돈 때문에 다가오는 건지 구분이 안 됩니다. 이런 의심이 시작되면 모든 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외로워지게 됩니다. 반면에 돈이 없는 것처럼 보이면 어떨까요? 여러분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진짜로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하는 진짜 친구들이죠. 이런 관계가 노후에 훨씬 더 소중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진정한 인간관계이고 이 관계를 지키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돈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을 숨겨야 하는 이유가 사람 관계만은 아닙니다. 사실 매우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돈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네 번째 이야기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을 드러내면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의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각종 복지 서비스는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자산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고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산을 불법적으로 숨기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건 탈세이고 범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산을 현명하게 구조화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목돈을 한꺼번에 통장에 넣어두는 것보다 연금 형태로 분산해서 받으면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증여세 이야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물려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인 자녀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증여 재산이 2억 원이면 증여세가 약 1,940만 원, 4억 원이면 5,820만 원, 6억 원이면 약 1억 원이 넘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10억 원을 물려주면 증여세만 2억 원이 넘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무턱대고 자녀에게 전세 자금이나 사업 자금을 대주셨다가는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요즘 국세청에서는 편법 증여를 엄격하게 적발하고 있거든요. 부모가 직접 임대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보내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금융 거래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 해도 소용없습니다. 자녀의 소득 수준에 비해 높은 금액의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있다는 것을 알릴수록, 특히 자녀에게 자산 규모를 구체적으로 알릴수록 미리 좀 주세요라는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세금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차라리 아버지도 연금으로 겨우 생활하고 있다고 하면 자녀들도 스스로 경제적으로 준비하게 되고 불필요한 증여 요구도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산 구조를 한 번이라도 전문가에게 점검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의료비 같은 지출은 늘어납니다. 이 간극을 잘 메우려면 자산의 종류와 인출 순서, 세금 구조까지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혼자서 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자, 이제 5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왜 돈을 숨겨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가지입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말씀드릴 테니 잘 들어주세요. 첫째, 자산 규모를 가족에게도 구체적인 숫자로 알리지 마세요. 이게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아버지 통장에 얼마 있다, 어머니 연금이 매달 얼마씩 나온다 라고 구체적인 숫자를 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부모님은 노후에 필요한 만큼은 준비해 놓았으니 걱정하지 마라 라는 정도의 안심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알면 사람의 마음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부모님한테 3억이 있으면 내가 1억 정도는 빌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혹시 만에 하나 내가 갑자기 쓰러지면 누가 내 재산을 관리하지? 라는 걱정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신뢰할 수 있는 한 사람, 예를 들어 배우자나 가장 믿을 수 있는 자녀 한 명에게만 전체적인 자산 목록을 적은 문서를 봉투에 넣어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평소에는 열어보지 않고 정말 비상시에만 확인하도록 약속을 정해 두시는 겁니다. 둘째, 자산을 연금 형태로 분산하세요.
통장에 큰 돈이 한꺼번에 들어있으면 본인도 쓰고 싶은 유혹이 생기고 다른 사람이 알게 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하지만 연금으로 매달 조금씩 나오는 구조로 만들어 놓으면 겉으로 보기에 연금으로 먹고 사는 평범한 은퇴자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 세 가지를 잘 조합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매년 연금액을 올려주는 유일한 연금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령 시기를 늦춰서 금액을 키우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도 한 번에 인출하지 말고 연금 형태로 장기간 나누어 받으시면 세금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합니다. 셋째,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 두세요. 유언장과 가족 신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언장은 여러분이 돌아가신 후 재산이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적어놓는 문서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자녀들 사이에 상속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 신탁은 자산의 용도를 미리 정해놓는 법적 장치인데, 예를 들어 이 돈은 본인의 의료비와 생활비로만 사용한다 라고 정해놓으면 자녀가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정부에서도 치매 환자 등 고령층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신탁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치매 환자의 재산을 위탁받아 병원비와 생활비 등을 대신 관리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아직 시범 단계라서 개선할 점이 많지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사기 예방을 위한 정보 확인 습관을 기르세요.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정상적인 금융거래에서는 수익금을 받기 전에 별도의 돈을 먼저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수수료를 먼저 내야 합니다. 세금을 선납해야 합니다라는 말은 100% 사기입니다. 또한 투자금을 개인명의 계좌로 보내달라는 것도 사기의 대표적 수법입니다. 어떤 대형 금융회사가 개인 계좌로 돈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누군가 투자를 권유하면 반드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해당 업체가 정식 등록된 곳인지 확인하세요. 30초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30초가 여러분의 전 재산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가족에게도 도움을 구하세요. 자녀가 새로운 투자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자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젊은 세대가 디지털 금융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사기인지 아닌지를 더 빨리 판별할 수 있습니다. 사기는 결국 고립된 개인에게만 통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상의할 사람이 있으면 속을 확률이 훨씬 줄어듭니다. 다섯째,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 적당한 거리 두기를 실천하세요. 이것은 사람을 멀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과 관계를 분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임에서 돈 이야기가 나올 때 나도 연금으로 겨우 생활한다라고 가볍게 넘기시면 됩니다. 친구가 투자를 권할 때 나는 여유가 없어서 라고 정중하게 거절하시면 됩니다. 친척이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나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통장과 관계를 동시에 지켜줍니다. 그리고 돈이 아닌 것으로 관계를 맺으세요. 함께 등산을 하거나 바둑을 두거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같이 공부를 하거나 이런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관계가 돈으로 만들어진 관계보다 100배, 1000배 더 튼튼하고 오래갑니다. 노후에 진짜 중요한 것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전화 한 통이면 달려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들려면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부자는 보이지 않는 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시던가요? 의외로 소박하게 사시는 경우가 많지 않던가요? 최고급 브랜드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깔끔하고 편한 옷을 입으시고 외제차 대신 국산차를 타시고 호화로운 외식 대신 집에서 건강한 밥을 해 드시고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은퇴자인데 실제로는 든든한 노후 자금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다는 겁니다. 돈 때문에 누구를 의심할 필요도 없고 돈 때문에 사람이 떠나갈 걱정도 없고 사기를 당할 위험도 적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분이 돈이 많다는 것을 모르니까요. 저는 이것이 노후를 사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 안전을 지키고 내 관계를 지키고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0여덟 세김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공무원으로 35년 근무하시고 퇴직하셨습니다. 퇴직금과 연금 부동산 자산을 합하면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동네에서는 그냥 소박하게 사시는 김 선생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에서 산책하시고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시고 주말에는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십니다. 자녀들에게도 아버지는 연금 받아서 잘 살고 있으니 너희 일이나 잘 해라 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이분의 자녀들은 부모에게 돈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명절 때마다 용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넉넉하지 않으시다고 생각하니까요. 김 선생님은 이 용돈을 고스란히 모아서 나중에 자녀들에게 선물로 돌려주십니다. 자녀들과의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죠. 친척들도 김 선생님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부담 없이 각자 계산하며 즐겁게 만나십니다. 이분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는 비결은 많은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을 드러내지 않는 지혜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 3가지입니다. 하나, 돈이 있다고 알려지면 사기꾼의 표적이 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척으로부터도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산 규모를 드러내지 마세요. 둘 돈을 드러내면 인간관계가 변합니다. 진짜 친구와 돈 때문에 다가오는 사람을 구별할 수 없게 됩니다. 소박하게 사시면 여러분 곁에 남는 사람이 진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쇳돈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실천하세요. 자산을 연금으로 분산하고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사기 예방 습관을 들이고 건강한 거리두기를 실천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돈의 양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지혜에서 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놔도 지키지 못하면 소용없고 적은 돈이라도 현명하게 관리하면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그 지혜의 첫걸음을 떼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돈 관리 실수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부모님이나 지인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미리 읽어볼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게 될까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다음 달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을요. 호주에 브로니 웨어라는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수년간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셨어요. 생애 마지막 몇 주를 함께 보내면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셨어요.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교수든 농부든 직업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후회하는 것이 거의 같았다는 겁니다. 브로니 웨어는 이 내용을 책으로 정리했어요. 그 책에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5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5가지를 읽고 나면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갑자기 눈부시게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5가지 후회를 하나하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후회들을 우리는 아직 피할 수 있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살아있으니까요. 숨을 쉬고 있는 오늘이 바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영상은 좀 길 수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달라질 거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가지 후회를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야 비로소 깨닫는 걸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왜 모르는 걸까?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맑은 날에 별이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별은 항상 하늘에 있어요. 낮에도, 밤에도.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밤이 되어야 해요. 주변이 어두워져야 비로소 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소중한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는 너무 밝아서 안 보여요. 건강도, 가족도, 친구도, 자유도 다 있으니까 소중한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인생이 저물어가는 시기가 되면 주변이 조용해지면서 그제야 별처럼 소중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임종을 앞둔 분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며칠 동안은 사회적 지위도 재산도 명예도 전부 의미가 없어진대요. 회사에서 무슨 직함이었는지,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집이 얼마짜리인지 이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된다고요. 대신 아주 단순한 것들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가족의 얼굴, 오래된 친구의 웃음소리, 봄날에 느꼈던 따뜻한 바람, 아이가 처음 걸었던 날의 기쁨, 이런 것들이요.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서 사람들이 돌아보는 건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돌아보면서 후회를 합니다. 다르게 살 수 있었는데,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 후회를 우리가 미리 안다면 어떨까요? 마지막 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안다면? 그러면 우리는 남은 날들을 다르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부터 5가지 후회를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후회입니다. 남의 시선에 갇혀 나답게 살지 못한 것. 브로니 웨어가 기록한 5가지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꼽은 첫 번째 후회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솔직한 삶을 살 용기를 냈더라면. 이 말이 가슴에 와닿으시나요? 우리 대부분은 평생을 남의 시선 속에서 살아왔어요. 어릴 때는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공부했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원하는 모범생이 되려 했고, 직장에서는 상사가 원하는 직원이 되려 했고, 결혼에서는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려 했고, 자녀가 생기면 좋은 부모가 되려 했습니다. 이 모든 역할 속에서 정작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무대에서 배우가 연기를 합니다. 관객이 박수를 치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연기합니다. 그런데 커튼콜이 끝나고 분장을 지우고 무대 뒤에 혼자 앉았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평생 다른 사람의 대본을 연기했구나. 내 대본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구나. 우리는 타인의 박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라 내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결혼을 하고, 남들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살아왔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뭐였는지 한 번도 진지하게 물어보지 못한 거예요. 실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브로니 웨어가 돌본 환자 중에 한 남성분이 계셨어요. 평생 은행에서 일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직업이었대요. 본인은 어릴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어요. 기타를 치는 게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음악은 밥이 안 된다고 하셔서 포기하고 은행에 들어갔어요. 35년을 일하고 퇴직하고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몇 주 동안 이분이 가장 많이 한 말이 뭐였을까요? 기타를 쳤어야 했는데 딱 이 한마디였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살고 계신 이 삶이 진짜 내가 원한 삶인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기대에 맞춘 삶인가요? 이미 지나간 건 돌이킬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나답게 산다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 점심에 내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것, 하고 싶었던 취미를 시작하는 것, 입고 싶은 옷을 입는 것,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나의 삶이 됩니다. 남의 시선은 어차피 바뀌어요. 오늘 나를 칭찬하는 사람이 내일은 비난할 수도 있고, 오늘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내일은 칭찬할 수도 있어요. 남의 시선은 바람과 같아서 방향이 수시로 변합니다. 그 바람에 맞춰 살면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게 돼요. 바람이 아니라 내 안의 나침반을 따라 사세요. 그게 나답게 사는 겁니다. 두 번째 후회입니다. 너무 열심히 일만 했던 것. 이건 특히 남성분들에게서 많이 나온 후회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성분들도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임종의 순간에 사무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했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을 한번 곱씹어 보세요. 죽기 직전에 회사에서 야근을 더 했어야 했는데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대신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가 자라는 걸 보면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했는데, 아내와 남편과 함께 저녁 산책을 더 자주 했어야 했는데,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더 자주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우리 세대는 특히 일에 헌신한 세대예요. 가족을 먹여 살리려면 일해야 했으니까요.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고 주말에도 일하고 휴가도 제대로 못 쓰고, 그게 가장으로서의 의무였고 책임이었습니다. 그건 맞아요. 잘못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시간 동안 놓친 것들이 있어요. 아이의 첫 걸음마를 못 본 아버지, 아이의 하계회에 한 번도 못 간 어머니, 배우자의 생일에 회사 야근을 한 날, 부모님이 편찮으신데 출장을 간 날,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일을 해야 하니까. 하지만 그 순간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인생을 유리잔에 비유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교수가 학생들 앞에서 큰 유리잔에 골프공을 넣었어요. 가득 찼죠. 그 다음에 조약돌을 넣었어요. 골프공 사이사이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모래를 넣었어요. 조약돌 사이로 들어갔어요. 마지막으로 커피를 부었어요. 모래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교수가 말했어요. 골프공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다. 가족 건강 사랑하는 사람들. 조약돌은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들이다. 직장 집차. 모래는 나머지 사소한 것들이다. 만약 모래를 먼저 넣으면 골프공과 조약돌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진다. 우리 대부분은 모래를 먼저 넣고 살았어요. 일, 승진돈, 이런 것들로 유리잔을 채우느라 정작 골프공인 가족과 건강과 사랑을 넣을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순서를 바꾸세요. 골프공을 먼저 넣으세요. 오늘 저녁 가족에게 전화하세요. 이번 주에 오랜만에 배우자와 산책하세요. 이번 달에 부모님이 계시다면 찾아뵈세요. 이미 퇴직하셨으니 일은 더 이상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지금이야말로 놓쳤던 골프공을 유리잔에 넣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후회입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의 가슴을 찌르는 후회예요.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 이 세 마디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말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감정을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않아요. 사랑한다는 말은 쑥스럽고, 미안하다는 말은 자존심 상하고, 고맙다는 말은 뭔가 약해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에 담아만 둡니다. 언젠가 말해야지, 언젠가 표현해야지. 그런데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납니다. 브로니 웨어가 돌본 환자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난다. 매일 같이 살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왜 말을 안 했을까? 이분은 그 말을 하지 못한 게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속에 담아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어떤 보석보다 값지다는 것을 사람들은 마지막에야 깨달아요. 우리 세대 남성분들이 특히 이런 후회를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평생 강해야 한다고 배웠으니까요. 남자가 울면 안 되고, 남자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고, 그래서 감정을 꾹꾹 눌러왔어요.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 대신 밥은 먹었어, 이 한마디로 끝. 아이에게 사랑한다는 말 대신 공부 열심히 해라, 이 한마디로 끝. 부모님에게 감사하다는 말 대신 건강하세요, 이 한마디로 끝. 그런데 여러분, 말하지 않은 감정은 전달되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해도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몰라요. 행동으로 보여주면 되지 않느냐고요? 물론 행동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말에는 행동이 줄 수 없는 힘이 있어요. 사랑해라는 세 글자가 귀에 들어오는 순간 사람의 마음이 녹아요. 그건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힘입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의 표현이 중요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면 지금 당장 전화하세요.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해요. 이 한마디만 하세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만 하세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이 말을 해야 합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영정 사진 앞에서 우는 건 늦은 거예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아, 딸아, 사랑한다. 네가 내 자식이어서 정말 행복하다. 이 말 한 번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배우자에게도요. 오래된 부부일수록 표현을 안 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당연한 건
세상에 없습니다.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행복했다. 이 말 한마디가 부부 사이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줍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건 약한 게 아닙니다.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끝나면 한 사람에게만 진심을 표현해 보세요.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문자 한 줄이면 됩니다.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이 중에 하나만 골라서 전해보세요. 네 번째 후회입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연락을 끊은 것, 오래된 친구들과 멀어져 버린 것. 이것도 많은 분들이 마지막에 후회하시는 것 중 하나예요. 여러분, 학창시절 친구들 생각나시나요? 함께 울고 웃고 꿈을 이야기하던 그 친구들, 직장에서 만나 고생을 나누던 동료들, 동네에서 아이들 키우면서 허물없이 지내던 이웃들. 그때는 그 관계가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 멀어졌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안 보게 된 친구, 직장을 옮기면서 연락이 끊긴 동료,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 두 번 모임에 안 나가다 보니 어느새 완전히 멀어진 사이. 그리고 세월이 흘러 지금 돌아보면 진짜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로니 웨어가 만난 환자 중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바빠서 친구를 못 만난 게 아니라 친구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몰랐다. 일은 나를 대신할 사람이 있지만 내 친구를 대신할 사람은 없다. 이 말이 참 아프지 않으세요? 우리는 일이 바쁘면 친구와의 약속을 먼저 취소합니다. 가족 일이 생기면 친구 모임을 빼고요. 항상 친구가 후순위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친구의 가치가 점점 커져요. 배우자를 먼저 보낸 후에 자녀는 멀리 있고 홀로 남았을 때 위로가 되는 건 오래된 친구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같은 노래를 알고 같은 추억을 공유하고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게 있어요. 이건 새로 만난 사람과는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오래된 관계만이 가진 깊이입니다. 실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정 선생님이라는 72세 남성분이 계셨어요. 퇴직 후에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바깥 활동이 줄었어요. 예전에 함께 일하던 동료들과도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 모임 연락이 왔는데 갈까 말까 고민하시다가 그냥 가셨대요. 거기서 40년 만에 만난 친구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 서로 머리가 하얗게 새고 주름이 가득한 얼굴로 마주 앉았는데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순식간에 17세로 돌아간 것 같았대요. 학교 뒷산에서 놀던 이야기, 선생님 흉내내던 이야기, 좋아하던 여학생 이야기. 2시간을 쉬지 않고 웃었대요. 정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40년을 한꺼번에 돌려받은 기분이었다. 왜 이 친구를 40년 동안 안 만났을까 하고 후회가 됐다.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얼굴 있으시죠? 오래 만나지 못한 그 친구, 연락이 끊긴 그 동료, 멀어진 그 이웃. 지금 연락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요.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카카오톡 한 줄이면 됩니다. 야, 오래간만이다, 잘 지내?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안개는 식물과 같아서 물을 주지 않으면 시들어요. 하지만 시든 식물도 물을 주면 다시 살아나듯이 멀어진 관계도 연락 한 번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5번째 후회입니다. 스스로 행복을 선택하지 못한 것. 이건 5가지 중에서 가장 깊은 울림을 주는 후회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왜 행복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왜 참기만 했을까? 왜 내가 행복해도 된다는 걸 몰랐을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행복은 찾아오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조건으로 생각합니다. 돈이 이만큼 있으면 행복할 거야. 자녀가 성공하면 행복할 거야. 건강만 하면 행복할 거야. 집이 좀 더 넓으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조건을 달아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조건이 충족돼도 또 새로운 조건이 생긴다는 거예요. 1,000만 원 모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모이고 나면 2천만 원이 있어야 행복할 것 같고, 아파트를 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사고 나면 더 큰 아파트가 있어야 행복할 것 같고, 조건은 끝이 없어요. 조건을 채우면서 행복을 쫓으면 평생 행복해지지 못합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태도예요. 같은 상황에서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있잖아요. 작은 원룸에서 살면서도 매일 웃는 사람이 있고
큰 집에서 살면서도 매일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는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컵에 물이 반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반이나 있네라고 해요. 물의 양은 같은데 보는 사람에 따라 부족으로 보이기도 하고 충분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임종을 앞둔 분들이 후회하는 건 행복할 수 있었는데 스스로 행복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의 눈치 보느라 내가 좋아하는 걸 못하고 체면 때문에 하고 싶은 걸 참고 불필요한 걱정에 사로잡혀 오늘의 기쁨을 놓치고 이런 식으로 행복을 미루다가 결국 한 번도 행복하지 못한 채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나중에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뭘 하면 기분이 좋을까? 오늘 누구를 만나면 즐거울까? 오늘 어디를 가면 마음이 편할까? 이런 작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그 답대로 사는 것, 그게 행복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행복해도 되나 하고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은 행복해도 됩니다. 아니, 행복해야 합니다.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나의 권리예요. 평생 남을 위해 사셨잖아요. 이제는 나를 위해 행복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자, 5가지 후회를 모두 들여다보았습니다. 첫째, 나답게 살지 못한 것. 둘째, 일만 너무 열심히 한 것. 셋째,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 것. 넷째, 소중한 사람들과 멀어진 것. 다섯째, 행복을 선택하지 못한 것.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무거우실 수 있어요. 나도 이미 많은 걸 후회하고 있는데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후회는 과거에 머물지만 깨달음은 미래를 만듭니다. 지나간 건 돌이킬 수 없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다르게 살 수 있어요.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아직 살아있잖아요. 숨을 쉬고 있잖아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건 여러분에게 아직 시간이 있다는 뜻이에요. 후회를 줄일 수 있는 시간, 다르게 살 수 있는 시간,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하루 한 가지만 나를 위해 하세요.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데 각오하고 싶은 거 하세요. 매일 한 가지씩만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시면 나답게 사는 삶이 시작됩니다. 둘째, 오늘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전화하세요. 그리고 3마디 중 하나를 말하세요.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한마디면 돼요. 어색해도 괜찮아요. 그 어색함 뒤에 오는 따뜻함이 어색함의 100배입니다. 셋째, 오래 만나지 못한 친구에게 연락하세요. 야, 잘 지내? 보고 싶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끊어졌던 관계의 줄을 다시 잡는 거예요. 넷째, 오늘 밤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어도 좋습니다. 이 습관이 쌓이면 행복을 선택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섯째,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동안 애썼다. 고맙다.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다. 이 말이 여러분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삶에 대해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죽기 전 가장 후회하는 5가지. 첫째, 남의 시선에 갇혀 나답게 살지 못한 것. 둘째, 너무 열심히 일만 했던 것. 셋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 넷째, 소중한 사람들과 연락이 끊긴 것. 다섯째, 스스로 행복을 선택하지 못한 것.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건 과거의 후회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미래를 위한 나침반이에요. 이 5가지를 알았으니 이제 같은 후회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얼마나 빨리 달렸는가가 아니라 어디를 향해 걸어갔는가가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 그 방향을 알게 되셨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세요. 눈을 보고 따뜻하게 웃어주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말해주세요. 그동안 정말 애썼다. 고맙다.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것이다.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는, 바로 오늘 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 들어 진짜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분들에게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어요.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남은 모든 날들이 가장 아름다운 날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